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LG CNS에서 공공사업 해외 영업을 하고 있는 조성무 팀입니다. 좀 많아서 소개를 일단은 간략하게 드리면, 저는 이제 해외 사업만 지금 10년 정도 하는데 공공사업만 해왔었는데, 지금 그 전에 이제 설명해 주셨던 분하고 굉장히 이제 사업 형태가 굉장히 달라서 아마 좀 저는 이제 주로 입찰 사업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입찰 진행한 것들은 이제 월드뱅크라든지 뭐 아시아 개발은행 아니면 뭐 EDCF나 코이카, 기타 뭐 BOT나 PPP나 이런 쪽에 예산이나 어떤 해당 국가에서 뭔가 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차근차근 이제 밟아가는 단계에서 저희가 어떻게 그쪽에 이제 인볼브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맨 끝에 이제 수주까지 하고 추가 사업 발굴해 나가는 것까지 일단은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굉장히 고민했던 게 어떤 말을 드려야지 이제 도움이 좀 될까 진출하시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해왔던 그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다 정도까지만 제가 일단 좀 알려드리는 식으로 일단 좀 가고, 만약에 또 질문 사항이나 저희가 어떤 문제가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풀었는지 이런 것도 좀 질문해 주시면, 그쵸? 그런 것들에 좀 답변하는 식으로 일단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저희 회사는 이제 공공사업을 저희가 회사가 이제 30년 정도 됐는데, 30년 정도 됐는데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한 게 공공사업 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LG CNS는 처음에 뭐 국세 시스템이나 뭐 국가 재정 시스템, 그다음에 뭐 대법원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일단은 필두로 해가지고 30년간 공공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탑2 내지 탑3 정도로 일단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계속적으로 일단은 추진을 했던 이제 전자정부 사업들이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난 게 이제 한 2010년대 초반부터 일단 계속 성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매 2년 정도 이제 유엔에서 일단 발표하는 이거버먼트 서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국가의 전자정부의 그런 활용도라든지 그런 성숙도에 대해서 일단 책정을 3개 정도 인덱스로 해서 그걸 이제 통합해서 일단 랭킹을 내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일단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제 6년 연속으로 일단 1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8년도 순위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3위, 한 5위 이 정도 순위입니다. 근데 그 기점이 사실은 2013년부터 이제 대기업이 입찰 참여 제한이 걸려서 저는 이제 공공사업에는 공식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없고요. 2013년 이후로는. 그나마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국가 보안이나 안보에 좀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이제 예외 신청을 합니다. 예외 신청을 하면 정통부에서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은 예외적으로 대기업 참여 인정을 해주면 저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지금 대법원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형사사법 통합체계 시스템, 그다음에 뭐 이제 중요한 사업,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떨어지긴 했지만 국가 재정 시스템 이제 1,300억짜리가 이제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국가에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시스템들이다 보니까 대기업들의 2차 입찰 참여를 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쌓아놓은 레거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30년간 하면서 사실 그 레퍼런스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해외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나쁘지 않은 환경에서 저희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벤치마킹이 되는 국가인데다가 그 국가에 사실은 저희가 뭐 최소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의 전자정부 사업들은 수행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와 고객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여건 속에서 한국 정부가 이렇게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국가들의 그 IT 시스템 그 관련 부서들이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보도 많이 해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외 사업 10년간 공공 쪽에서 한 게 한 100억 넘는 것은 한 10건? 굉장히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라고 보시면 저희가 봐도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저희가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한 10년 정도 팔로우를 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경찰청에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7번째 영업대표입니다. 영업대표가 7명이 바뀌어서 사업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발굴하고 나서부터. 그 정도로
그 해외 프로젝트의 텀 자체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수주를 한 라오스 국세 시스템도 한 7년 정도 걸렸어요. 7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외 사업들이 이제 대기업들도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이제 이런 뭐 레퍼런스가 쌓이지 않은 기업들이 나가는데 얼마나 좀 어려움이 있을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감히 상상도 못할 저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쪽에서 일단은 한 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내에서 쌓아놓은 프로젝트 레퍼런스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세 시스템 같은 것들은 이제 저희가 다 구축을 했고요, 국내에서. 그 다음에 국가 재정 시스템도 저희가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뭐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뭐 스마트 세이프티라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서베일런스 쪽 시스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시스템이나 등기,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 시스템, 그 다음에 전자여권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정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킥스가 이제 형사사법통합체계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제 검찰, 경찰, 대법원, 그 다음에 법무부, 요 4개의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거의 이제 저희만 구축하는 프로젝트들도 있고요. 다른 경쟁사들은 못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했다가 삼성이 또 했다가 SK가 했다가 이런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솔루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에서 설명하셨던 분이 굉장히 이제 부러운 게 저는 사실은 익혀야 되는 프로젝트를 한 50개 정도 솔루션을 일단은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깊이가 사실은 제가 다른 그 한 개의 솔루션을 가지는 분들보다 굉장히 얕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주로 입찰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 프로세스들을 해외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제가 먼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가진 레퍼런스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가진 해외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이제 인도네시아의 국가 재정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이게 한 4,500만 불, 한 500억 좀 넘었고, 그때 환율로 500억 좀 넘었고, 이건 월드뱅크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가 한 6년에서 7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월드뱅크 사업은 특징이 우리나라는 이제 공공조달 시장에 가면은 거의 기술이 9대1,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9대1에서 이제 낮으면 8대2인데 월드뱅크는 5대5 내지 4대1입니다. 그래서 그 PQ라 그래서 PQ를 통과한 업체들은 어느 정도 퀄리파이 됐다고 보고 그 이후에는 가격 쪽으로 좀 그 비중을 높이줘서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참여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4대6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40, 그 다음에 가격이 60%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대신 이제 기술이 40이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동남아 시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투명한 그 평가에 대한 절차가 이제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로 저희가 다른 업체들을 이긴 업체들도 있지만 진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 이제 DQ를 당하면서 저희가 일단은 IBM이라든지 인도의 타타라든지 아니면 스페인의 인드라 이런 업체들을 이제 제치고 일단은 수주를 해서 구축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굉장히 뼈아픈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이거 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3사라고 하면은 삼성 SDS나 LGCNS나 SKCNC나 해외 사업을 하면서 큰 적자를 본 프로젝트들이 최소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나마 한 3자리 정도의 적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억대 단위가 아니고 한 100억이 넘는 수준의 적자를 봤는데도 가장 작게 적자를 본 프로젝트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한 자리 디짓이 다를 정도로 크게 적자를 본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행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이제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 공공사업을 하면은 공공은 일단은 그 TF 같은 게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전담하는 공무원들이 딱 붙어서 일단은 같이 이제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고 그 중요도를 알기 때문에 그걸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쪽에서 자기 하는 일을 하다가 와서 잠깐 미팅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뭐 다시 재개발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이제 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행이 원래는 3년에 끝나야 되는 건데 저희가 6년 정도 걸려서 이제 프로젝트가 끝났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그 베트남 업체 중에서 1위 SI 업체가 있습니다. FPT라는 업체가 있는데 FPT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저희 같은 그 LG 그룹에서 SI를 담당하는 그룹이 이제 FPT IS입니다. 그래서 IS하고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일단 캄보디아에 들어갔는데 캄보디아나 라오스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국가다 보니까 베트남 재무부에서 뭔가 리드를 해주면 캄보디아나 라오스는 조금 따라가는 그 아세안 중에서는 좀 가까운 국가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기업에서 좀 영향력이 꽤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소시엄을 해서 FPT IS라고 지금 일을 해봤는데 FPT는 저희가 일을 해봤는데 굉장히 일하는 방식이 저희보다 오히려 더 선진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영어도 잘하고 도큐멘테이션도 굉장히 잘하고요. 그리고 일을 할 때 이제 저희가 굉장히 약한 게 문서로 근거를 남기거나 레터를 보내서 뭔가 이거를 완료했다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데 얘네들은 단계별로 굉장히 문서 작업들을 잘하고요. 해외 기업들에서 이제 많이 근무를 하던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래서 FPT는 뭐 동남아시아 쪽에서 모든 곳에서 다 지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고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시장에서는 FPT랑 일하면 뭐 이렇게 크게 실패하거나 뭐 별 일은 없을 정도로 좀 튼튼한 회사고요. 그 아래 2위 업체가 이제 CMC라고 있는데 CMC는 얼마 전에 이제 삼성 SDS에서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거의 이제 굉장히 이제 키우려고 지금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CMC도 저희는 같이 일을 해봤는데 그 격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FPT가 여기는 독보적인 1위고요. CMC는 이제 좀 떨어지는 2위였는데 아마 SDS가 이제 합병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오스 국세 시스템은 이제 EDCF 자금을 했습니다. 요거 두 개는 월드뱅크 자금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월드뱅크 자금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건 컨소시엄에서 저희가 1등을 했고 요거는 이제 단독 참여를 해서 이제 구축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EDCF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거의 한 7, 8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EDCF는 지금 뭐 국내 구조를 보시면 IT 쪽은 약간 좀 몇 개 회사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DCF는 사실은 프로세스를 뭐 간략하게 월드뱅크랑 EDCF는 거의 비슷한데요. 맨 처음에 피지빌리티 스타디라 그래가지고 일단은 사업의 대략적인 예산을 이제 일단 잡는 작업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일단 수출입은행이나 월드뱅크 쪽으로 넘기면 그쪽에서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어프리지널 미팅이라 그래서 이제 그게 진짜로 타당한지 이제 그 해당 국가에 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FS에 나온 금액을 근거로 뭐 MOD나 이제 론 어그리먼트 체결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구매 컨설턴트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이 RFP를 작성하는 사람들을 선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 그 업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업체들이 사실은 이런 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을 스펙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면 사실은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공동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하고 사실은 같이 들어와서 스펙인을 해서 그 제품을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쪽에는 한 4개사에서 5개사 정도의 그런 구매 컨설턴트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 업체들이 워낙에 잘 하다 보니까 그 업체들하고 잘 연계를 해서 사업 초기부터 사실 제품을 스펙인을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희 같은 본사업자가 들어오면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여러 곳에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 좀 해결하느라고 좀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영 수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시도했던 솔루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가장 이제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이제 세수복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샵이나 비즈니스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그 텍스를 내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뻔히 알면서도 시스템적으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는 뭐 니즈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저도 이제 PT를 하고 뭐 여러 군데도 많이 다녔습니다. 뭐 이집트도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뭐 필리핀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인도네시아에 저희가 이렇게 구축을 한 바가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그 디바이스를 하나 중소기업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하고 특허도 같이 낸 게 뭐냐면 그 포스에서 프린터로 일단은 그 영수증이 나올 때 그 중간에서 그 데이터를 캡처해서 바로 국세청으로 보내는 그 스마트 박스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 중소기업 하나한테 이제 같이 이제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제작을 해서 이거를 왜 만들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랜선 당연히 다 있고요. 근데 이제 또 인도네시아나 라오스나 캄보디아는 랜선이 없습니다. 가게에. 그렇기 때문에 다 이제 전화기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 3G 그 GSM이나 3G 모뎀이 들어가 있는 디바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샵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 이제 국세청으로 바로 가는 시스템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일단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이제 이 특허 시스템은 코이카로 진행을 했습니다. 코이카는 사실 대기업은 입찰 제한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2011년인가 입찰 제한 전에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은 코이카 사업은 저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사실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론이 제가 보기에는 코이카가 없습니다. 코이카는 그랜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좋은 점은 고객이 검수할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공짜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자기의 요구사항에 맞지 않아도 프로젝트 종료하고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좋은 구조의 사업입니다. 저희가 말하면 굉장히 사업자 입장에서 좋은 거고 해당 국가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성공한 IT 프로젝트가 많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조금 관리가 다른 뭐 월드뱅크나 EDCF나 그 자체 자금에 비해서는 관리적인 면에서 조금 수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맨 처음에 이런 디자인을 할 때부터 최소한 월드뱅크나 EDCF는 6개월 이상의 그 기간과 그 다음에 이제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해가지고 일단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구축돼도 이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코이카는 사실은 그쪽에 전문가 한두 명 정도로 파견해서 시스템 디자인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성공적으로 IT 시스템으로 성공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코이카는 대부분 물품을 구매해서 납품하거나 아니면 뭐 건물을 지어주거나 이런 쪽이 좀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IT 쪽은 사실은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데 뭐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바레인 쪽하고 이제 말레이시아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저희가 해본 해외 사업 중에서 유지보수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국가는 이 두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어느 정도 IT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국가고요. 그 다음에 IT에 대해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큰 챌린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자 등록 시스템 구축을 이것도 2011년 정도 했는데 거의 한 7, 8년 정도로 계속 매년 20억 정도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사업이 한 80억 정도 됐었는데 매년 20억 정도 유지보수를 7, 8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이 국가 자체에서 IT적으로 돈 쓰는 데 대해서 사실 바레인이 전자정부 순위도 굉장히 높습니다. 30위권 굉장히 높은 편인데 높은 편이라서 IT에 대해서 일단은 좀 인식도 좀 해박하고 뭔가 문제없이 유지를 했을 때 지속적으로 돈을 낼 수 있는 여력과 어떤 환경이 좀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레인에 요거뿐만 아니고 하나를 더 했는데 그게 이제 건강보험 시스템, 심사평가 시스템을 저희가 바레인에 구축을 해서 그것도 계속 매년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국가들은 유지보수라는 필수적인, 저희가 보기에는 시스템은 구축을 하면은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이 있는 거거든요. 구축을 하고 사용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야지
사실 그 시스템을 계속 쓰는 건데, 이런 론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론은 사실 구축 비용만 딱 주어지고 유지보수 비용은 주어지지 않는 게 이제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들을. 하지만 이 두 개의 국가는 자체자금 사업이고요. 바레인하고 말레이시아는 구축 이후에 저희한테 계속 믿고 예산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지금 일단 저희가 그 로지스틱 센터라 그래가지고 저희 물류센터에서 이제 수포 들어오면 이제 분류기 넣고선 하는 물류센터도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우체국 가시면 보시면 접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이제 바코드 나오면 그 바코드 붙여가지고 이제 그게 어디로 간다.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는 알 수 있거든요. 그게 저희는 종추적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접수 시스템하고 종추적 시스템을 지금 둘 다 도입을 해서 이것도 저희가 일단 구축하고 유지보수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슬람권 국가들이 그 베트남이나 우리나 뭐 일본처럼 모든 걸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이거는 아웃소싱 주문되지라는 마음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나중에 조금 일단은 좀 이제 재원이 좀 더 쌓이면 굉장히 유지보수든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에 좋은 환경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좀 그래도 몇 군데에서 이제 이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이나 그쪽 사람들 마인드 자체가, 그래서 이런 이슬람권 국가들이 오히려 그냥 이런 것들은 뭐 IT 하는 사람들이 하면 되지 라고 해서 이제 맡겨버리는 있고, 잘 돌아가기만 하면 그런 좀 특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스마트스쿨은 사실은 일회성이라서 이제 제품 위주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품 스마트스쿨에 이제 들어가는 뭐 포디움이라든지 뭐 패드라든지 아니면 뭐 출입등록이라든지 그런 뭐 물리 보안 쪽 그런 쪽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이제 단발성 사업을 일단 종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도 이것도 이제 EDCF 사업인데 둘 다 EDCF 사업입니다. 그래서 EDCF 사업은 저희가 제일 안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자금은 저희가 수출입은행에서 원화로 돈을 받습니다. 해당 국가도 돈이 들어갔다가 오는 게 아니고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저희한테 직접 돈을 쏴주기 때문에 수급 리스크가 전혀 없는 프로젝트 중에서 이제 거의 유일합니다. EDCF. 그래서 저희가 이제 EDCF를 이거 말고도 뭐 우즈베키스탄의 전자도서관, 우즈베키스탄의 그다음에 지리정보 시스템, 그다음에 그 방글라데시 해양안전 시스템, 이 뒤로도 이제 사업을 EDCF로 한 4건 정도 더 수주를 해서 일단은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위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이 전자정부 이제 저희가 이제 2009년에 수주를 했거든요. 인도네시아 재무부를 대상으로, 이 나라에서는 전에는 이제 통합된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정 시스템이 예산 수립, 국가에서 예산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그거에 대해서 일단 관리를 하는 시스템 이제 두 개를 크게 나눴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통합된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한 바가 있고, 이게 이제 저희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홍보를 하고요. 지금 현재는 담당자들이 다 승진을 했습니다. 여기 IT 쪽 담당자들 다 승진을 해가지고 지금 인도네시아 국세 프로젝트가 이제 내년에 나오는데 그게 한 1,500억, 개발만 1,500억에 인프라만 뭐 한 몇백억 정도 수준으로 일단은 내는 게, 이쪽에서 이제 좀 자신감을 얻어서, 이 전에는 사실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구축을 해서 이제 사용을 실제로 자기네들이 하고 있고, 국가 재정에 대해서 일단 한눈에 계속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총리가 매일매일 레포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고 이제 대형 프로젝트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계기가 없으면 그런 IT 예산을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IT 예산을 줘봤자 성공해가지고 제대로 쓰는 프로젝트가 없다 보면 그런 이제 예산을 배정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제 저희의 이제 아픔을 이제 밑바탕으로 이제 이쪽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큰 프로젝트들 많이 내기 시작했죠. 인도네시아는 저희가 거기를 10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프로젝트를 찾아가고 있고, 여기 인도네시아에 특히 이제 수도 이전을 합니다.
조만간 이제 행정 수도를 자카르타 그 자바섬에 있는 자카르타에서 칼리만탄 섬이 이제 중간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지진이나 해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가 전혀 없어서 그쪽으로 이제 옮기는 수도 이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좀 내년부터는 그쪽에 좀 포커스를 해서 일단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는 또 그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또 짓는 거를 일단은 얼마 전에 일단 한국 정부한테 2개 정도는 한국 정부 돈으로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짓고 2개는 프랑스 자금으로 짓는 걸로 해가지고 한국 쪽에서 한 1,500억, 뭐 프랑스에서 한 1,500억 이렇게 해가지고 4개 정도 짓는 걸로 확정을 잡고 지금 얼마 전에 이제 FS를 이제 국내 업체를 이제 선정을 해서 일단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앞으로도 이제 IT 사업들이 이제 점점 이제 나오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10년 할 동안은 거의 안 나왔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좀 큰 사업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오스 국세는 이제 EDCF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쟁을 굉장히 빡세게 해가지고 일단 수주를 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서 이것도 일단은 라오스 쪽에서는 일단은 후속 사업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17개 주 중에서 5개 주만 커버를 되는 먼저 메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확산 사업을 나머지 12개 주도 이제 이 시스템을 쓰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확산 사업을 지금 얘기 중에 있고요. 그래서 라오스 쪽도 특징이 태국하고 언어가 70%에서 80% 유사합니다. 언어도 거의 비슷하고요. 인사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고 그래서 태국 사람한테 라오스 말을 하면 그냥 지방 방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알아듣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언어적인 유사성이 있어서 라오스에서 사실은 태국 문화를 굉장히 많이 유입을 하고 있고 라오스 업체들이 태국으로 굉장히 진출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좋은 파트너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라오스랑 같이 태국 사업도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몽골 사업은 이제 관제 시스템이 있고 이제 이머전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왜 CCTV를 도로 곳곳에 두고 이제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119, 경찰, 그다음에 소방차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연계해서 한 번에 빨리 그 소방차들이나 아니면 경찰차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합 관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 TRS라고 이제 무선 통신망을 구축해야 되는 게 있는데 몽골이 마이너스 30도인가? 겨울에? 마이너스 40도까지 내려가요. 근데 그때 사실 저희 땅을 파야 돼가지고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점을 겪어가지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 파고 또 안테나를 한 30m, 40m짜리를 세워야지 이제 무선 통신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지리적이나 기후적으로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점들이 굉장히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다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이게 인부들한테 너희 이 땅을 4배를 주겠다 라고 하니까 땅을 파더라고. 땅을 파가지고 그때 저희가 정말로 근데 임금의 4배라고 해봤자 한 3만 원 주던 거를 10만 원 정도 주는 거예요. 12만 원 정도 주는 거 그렇게 하네요. 그렇게 돼가지고 일단은 성공적으로 끝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생사업할 때 워낙에 변수들이 많고 특히 이제 저희들도 많이 겪었지만 경쟁 저희 이제 삼성 SDS나 이런 쪽에 얘기를 들어봐도 유전관리 시스템인데 사실은 유전관리 시스템인데 옆에 이제 CCTV를 그 송유관을 따라서 이렇게 쭉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 5천원짜리 사업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비딩 다큐멘터리에 나와 있는 한 문구를 이제 못 본 겁니다. SDS에서. 이게 뭐냐면 포크레인 사용 금지. 왜냐면 송유관이 다칠 수 있으니. 근데 그거가 사실은 다 그 프로젝트 일정을 다 그걸로 맞춰놨는데 삽으로 팔려다 보니까 이제 파고 나면은 먼지가 와서 다 덮어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사업으로 굉장히 큰 이제 손해를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 해당 영업 대표를 만나보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그 사람들이 이제 눈사만 보고 이제 그 나라 가서 이제 이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변수도 많고 적자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해외 사업을 하나 진행할 때 내부 프로세스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팀들이 챌린지하는 것들 다 이제 겪고 나서 이제 하나를 이제 수주를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사실은 좀 사업 기회를 저희가 발굴하는 데 좀 좁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구도 하고
그다음에 예, 요 바레인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80억 정도였는데 계속적으로 ONL이 있어서 이쪽은 저희가 좀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레인 정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더버먼트 순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장비 이슈 사업이고요. 그래서 뭐 이제 대학교에 이런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어떤 선제적으로 뭔가 사우디에서 이제 보여주기식 이런 스마트 스쿨도 우리 국가에서 이제 운영한다. 그래서 이제 뭐 락커도 이 락커하고 아이디도 다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다 액세스 컨트롤 다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레퍼런스는 꽤 많습니다. 아까 전에 저기 잔디 쪽에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쪽도 사실은 레퍼런스가 많아요. 보고타 쪽은 우리나라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을 보고타에 그대로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인구가 2천만 명입니다. 보고타 시티가. 그래서 AFC 저희 오토페어 커넥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AFC를 거의 매일매일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이제 BOT성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교통사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한 3천억 정도 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출입은행에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먼저 일단은 돈을 빌려주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했을 때는 근데 수출입은행도 PF를 하려다 보니까 이 이익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업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LGCNS의 신용을 보고서는 대출을 해주겠으나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고서는 대출을 못 해주겠다. 나중에 끝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근데 저희는 사실은 기업적으로, 재무적으로는 사실은 기업 대출을 받게 되면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PF로 했을 때는 이렇게 부채를 안 잡혀도. 근데 실제로 이런 BOT들은 해보고 굉장히 규모가 있어서 재밌기도 하고 한데, 일단은 그런, 사실은 수요 예측이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수은이 우려했던 대로 정확하지 않아서 수익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던 게 수요 측은 사실 수요 측은 제대로 됐는데 환율이 갑자기 콜롬비아가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거기서 받은 돈을 우리나라로 가져오면은 이제 받아야 될 돈의 반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환 리스크들도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이게 10년, 20년짜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환율이 갑자기 어느 순간 급락을 해버리면 저희가 해지를 그렇게 긴 기간 동안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말레이시아에는 버스 정보 시스템, 버스 언제 오고 언제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그런 버스 정보 시스템도 DSD하고 그 다음에 오토페어 컬렉션 그것도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스크린 도어라고 해서 전철 보시면 그 앞에 이제 못 들어가도록 사람, 막는 것들, 그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MRT라고 해서 이제 일단은 밖으로 다니는 열차의 이제 통신 시스템. 그래서 사실 좀 중구난방하게 여러 국가의 이제 레퍼런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이제 하나하나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저희가 대기업 입장에서도 적자를 많이 보고 그렇게 10년 동안 기다려서 프로젝트 수준에도 수익성이 많이 안 나고 하는 구조라서 사실은 저희도 쉽지 않은데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일단은 어프로치를 하셔라 이렇게 팁을 드리기가 굉장히 저도 좀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방식하고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사실 어프로치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입찰 위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월드뱅크나 LDB나 EDCF나 아니면 BOT나 PPP도 포함해서 그렇게 어떤 예산이 주어지고 사업자들이 뭉쳐서 이제 한 번에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런 걸 하다 보면 사실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해외 나가보면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 같은 경우는 FPT랑도 일을 해보니 괜찮고 CMC랑도 일을 해봤고 그 다음에 필리핀 같은 경우는 갔더니 EPLDT라고 저희 통신사 아래에 있는 또 ITC 회사가 있습니다. PLDT나 아니면 아이알라 그룹의 아래에 있는 이노브라든지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IT 거의 1, 2위 수준에 있는 이제 회사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은 꽤 있었습니다. 근데 다들 굉장히 이제 일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 다르고요. 그리고 아예 그런
IT 회사들이 없는 국가들도 꽤 있었습니다. 뭐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는 그런 IT 회사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루션 벤더 중심의 국가들은 그런 SI 회사 능력이 안 되는 회사 능력이 안 되는 그런 국가들은 솔루션 벤더들이 이제 주로 대부분 다 그냥 솔루션 사와가지고 갖다 붙이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라오스, 캄보디아나 아니면 뭐 미얀마도 그렇고 아니면 필리핀도 특이하게 SI 업체가 그렇게 뭔가 잡고선 하는 건 아니어서 솔루션을 이렇게 가져서 이렇게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베트남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이제 그런 입찰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런 어려움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많이 다르실 거라고 지금 생각이 돼서 혹시 뭐 궁금하신 거라든지 뭐 알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좀. 필리핀의 솔루션 끼워 맞추기라고 하시는 분이 이를 약간 중소기업이나 다른 기업들의 어떤 솔루션들을 그냥 가져와서 그대로 쓰는 구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 2013년인가 재정 시스템이 있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필리핀에 딱 들어갔더니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게 6대4 레귤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로컬 업체가 60%의 지분 이상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40% 미만의 지분만 저희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40%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이제 그쪽에 있는 오라클이라든지 아니면 뭐 통신사라든지 이런 쪽을 다 만나봤는데 저희한테 바라는 역할 자체가 솔루션을 그냥 납품하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컨피규레이션만 정도만 하는 정도만 요구를 하지 그리고 계약서라든지 비딩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는 형태를 보면 저희가 뭔가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사실은 처음부터 다 만들거든요. 솔루션을 갖다 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다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솔루션들을 일단 좀 가져오는 방식인데 이쪽은 솔루션 위주로 다 어느 정도 채워놓고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들을 약간 정도 수정하는 식으로 일단은 저희하고 어프로치가 굉장히 좀 많이 달랐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사를 하면서 느낀 게 문서 자체들이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한테 하도급 사용 금지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기업에서 하도급 사용 안 하고 저희가 자체 입력을 하면은 예산을 절대 못 맞추거든요. 근데 그런 조건들은 솔루션 업체들한테나 아니면 컨설팅 업체들한테 맞춘 조건이지 SI 업체에 대해서 맞춰져서 나와 있는 조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가 좀 느끼는 사항들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리핀에 이런 박스대기 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 오라클 무슨 볼리 파트너, 뭐 SAP 파트너 이런 데들이 굉장히 뭐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언급하신 그쪽에 베트남 기업 아니었나요? 네네. 그쪽이나 뭐 필리핀의 어떤 아일랜드 그룹들의 IT 기업, 큰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라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 소개해 줄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는 그래서 FPT는 사실은 국내도 사무소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무소가 있고 필리핀 업체들은 국내 사무소가 있는 업체들은 없는데 일단은 저도 이제 제가 솔루션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어프로치를 한다라고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잔디 쪽에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저도 가끔 이제 코치를 통해서 사실 업체 리스트를 쭉 뽑아달라고 해서 이메일 보내가지고 만날 때도 있거든요. 근데 효과가 굉장히 낮습니다. 코치를 통해서 일단은 제가 한번 보자라 그래가지고 솔루션 소개하고 이런 거 하면은 굉장히 낮고 그 해당 팀의 사실은 니즈하고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그런 솔루션을 제시를 해야지 얘네들도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그걸 들고 자기 솔루션처럼 팔지 자기랑 그 맞아 떨어지는 떨어지지 않는 것들을 그냥 소개를 받으면 그냥 대부분 다 흘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만나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소개를 제가 시켜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담당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준다든지 이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루트를 한 개 업체라도 루트를 여러 군데를 통해서 사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좀 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적인 네트워크가 아무래도 중국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해외 시장 진작에서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네트워크를 어떻게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애로점이 있어서 혹시 뭐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을까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쓴 방법 중에서 하나는 사실은 이 해외 고객을 모시고 오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무슨 이제 IT 세미나 이런 것들도 물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정부 사람들이거든요. 재무부 사람들이나 뭐 다른 뭐 산자부 사람들이나 이런 데 왔을 때 그때 같이 동행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동행하는 업체들 사람들을 만나보면 저희가 느끼기에는 다른 업체들보다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정권하고 안 엮일 수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부 사업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던 사람들은 동남아에서는 그냥 B2B만 하면은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정부가 낀 사업들이 이제 규모가 굉장히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부 기관들하고 같이 다니는 업체들을 보면 어느 정도 파워가 있고 네트워크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여유도 있습니다. 투자할 여력도 되고 그런 업체들한테 사실 솔루션을 소개를 하면 이거 자기한테 뭔가 자기한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역량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찾은 파트너들 한두 파트너들은 굉장히 여태까지 저희도 7, 8년 이상 사업을 여러 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나가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가서 그냥 뭐 소개해달라고 해서 잠깐 보시기는 어렵다라고 하면 한국 같은 데 들어오시는 그런 리스트들을 잘 보시다가 정부 기관보다는 저는 사기업 위주로 왜냐면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일단 컨택을 해서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긴 시간 동안 좀 솔루션 설명도 해주고 그냥 뭐 밥도 먹고 좀 술도 먹고 좀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LGCNS가 어쨌든 그 코익하고 이니시하고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다음 궁금한 건 우즈베키스탄에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삼성 SS가 CMC 하듯이 우즈베키스탄에 그 JV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좀 뭔가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의 JV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제가 정보가 약할 수도 있는데 그쪽에서 뭔가 CNS가 말하는 그쪽 나라에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해서 혹시 그런 것도 하게 되면 본사하고도 연결될 것 같은데 그쪽은 혹시 정보가 없으신가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은 저희가 굉장히 이제 좀 저걸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국가 우즈베키스탄 텔레콤 뭐 30%, 우즈베키스탄 정통부 20%, 그다음에 뭐 LGCNS 뭐 한 40, 50%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JV를 만들었었습니다. 만들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나오는 전자정부 사업들은 다 저희가 했습니다. 5억짜리, 10억짜리 작게 그런 것들은 뭐 신문에 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작게 다 하고 EDCF 사업도 지금 2개 따고 월드뱅크 사업도 하나 땄습니다. 따긴 했는데 그 사업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던 대통령께서 서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저희 JV가 와해가 됐어요. 그다음에 해외 사업들은 특히 정부 사업들은 정권 한번 바뀌면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사업들도 다 없어지고요. 있던 사업도 없어지니까 그래서 저희도 JV를 굉장히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대통령 허가하고 나서 모든 게 다 다음 정권에서 왜 너희한테 다 주냐 이거는 뭐 특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잘렸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JV에 거의 이제 프로젝트 한두 개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제 계속 그런 거를 이제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를 먹는 것보다는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뭔가 JV라든지 파트너십을 굉장히 좀 공고해서 저희가 쉐어를 사든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뭐 딱히 뭐 아직까지는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LGCNS와 같이 저런 정부 공공 프로젝트를 같이 참여할 만한 뭐 기회를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특화된 솔루션이 아니면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 위주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화된 솔루션이라면 그 업체를 써야만 되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된 업체 위주로 일단은 구매팀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일반 사업보다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는 코이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수출입은행에도 5밀리언 이하의 프로젝트를 중소기업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론이 있습니다. 컴팩트 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대기업은 못하고 중소기업들만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론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어프로치해서 만들어 보시면 그 5밀리언짜리 사업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수은에서는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 쪽에도 컴팩트 론 굉장히 많이 나가서 의료 기자재라든지 의료 시스템 쪽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 있어요. 컴팩트 론. 그것도 이제 이자율이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EDCF가 보통 왜 딴 나라들에서 선호를 하냐면 이자율이 0.01%, 15년 거치, 뒤에 20년 상환. 거의 무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조건이 좋기 때문에 컴팩트론도 동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국가에서 만약에 오케이를 한다라고 하면 컴팩트론 활용해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저희랑 같이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사실은 같이 만들면 인정을 많이 해드리죠. 인정을 많이 해드리고 만약에 발굴해서 같이 오셨고 같이 처음부터 만들었다. 그러면 뭐 내부에서 뭐라고 한들 이 업체가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도 명분이 있으니까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부터 뭔가 좀 이렇게 네트워크들이 있고 명분만 주시면 저희야 뭐 회사 내부에서 뭐라고 하든 같이 갈 수 있는 좋긴 합니다. 저희 궁금한 게 저희 중에 이제 EDCF 이런 거 몇 번 해봐서 좀 대충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는지 대충은 알거든요. 근데 FS 사업으로 콘서트 해서 그때 이제 스펙을 하고 이런 건 알겠는데 혹시 월드뱅크 사업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월드뱅크도 사실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실은 EDCF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게 월드뱅크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계약서를 보면 월드뱅크나 EDCF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보통 뭐 이제 EDCF는 국내에서 컨설턴트 선정하면 이제 그때 이제 스펙인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월드뱅크는 수혜국에서 실제로 컨설턴트가 선정되는 건지 이런 거 제가 그래서 동일합니다. 사실은 그 거기도 이제 테크니컬 어시스턴트라고 부르는데요. TA에 공고를 내고요. TA에 선정된 업체들이 비딩 다큐멘트를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가 사실은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그 비딩 다큐멘트를 만들고요, 자기 스스로. 그게 안 되면 컨설턴트가 만든 거에 자기네들이 의견을 넣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 국가의 그 해당 부처의 IT 하는 사람들의 그 능력에 따라서 대부분 다 TA가 만들어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월드뱅크도 동일하게 그 TA라고 하는 선정된 애들이 이제 보통 뭐 어니스트형이나 뭐 PwC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선정이 되거든요. 뭐 그런 쪽에서 이제 선정이 되는 업체들이 그 비딩 다큐멘트를 주로 만들고 거기에 이제 고객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넣고 그래서 수능하고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되는데 일단은 대부분 이제 한국 업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접근을 했을 때 그쪽에서는 이제 정보에 대해서 오픈이 쉽지 않죠. 한국 업체들에 비해서. 그래서 월드뱅크도 저희도 고객을 통해서 정보를 얻지 그 TA를 통해서 정보를 얻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때 사실 엑스플레이를 못하면 그때 그렇죠. 그때 하는 게 가장 좋고 그게 TA를 통해서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고객을 통해서 인풋을 넣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객을 통해서 넣어야지 TA도 얘기를 듣고 하지 TA가 만약에 의견을 내는데 고객이 노해봐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때 제일 좋은 거는 고객 쪽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이걸 넣어달라고 하면 TA들이나 국내 컨설턴트, 한국의 국내 컨설턴트나 전혀 뭐 노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솔루션을 당연히 넣어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이 필요성만 인지를 하고 자기네한테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그 해당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요청만 하면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여기서 마치고 우리 강일리 씨 주선 선생님께